그래서 그 최고로 그 인기 있는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강 선배님? 짐작 한번 해보세요. 최고로 인기 있는 남자. 안재용은 두 번째. 송해 선생이래요. 송해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한 2년 됐나요? 돌아가신 지? 1, 2년? 근데 이제 항상, 일단은 돈을 잘 벌고, 회당 출연료가 얼마라 그러죠? 일식은 님이죠. 이식은? 30인. 험악해지네요. 또 그분이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BMW였잖아요. 그죠? 자기 차량 없이. B 뭐예요? B? 버스. M. 메트로. 전철 타시고. W. 걸어 다니시고. 굉장히 건강하시고, 굉장히 이분이 또 주당이에요. 술을. 약주를 뭐 하루도 안 쉬고, 소주 한두 병에 맥주 2병. 이런 식으로 거의 매일 드셨대요. 매일. 그러니까 평생 아프지 않고, 일 끝나면은 술 한잔하고, 돈도 잘 벌고, 집에 귀찮게 안 하고, 항상 좋은 얘기만 들었잖아요.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잘 보이시나요? 네. 영어로 좀 써서 죄송해요. 선생님이 계신데. 우리 흔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주역들입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AI 뭐 흔히 잘 아시는 거죠. 요즘에 챗 GPT-4 많이 쓰고 계신가요? 안 쓰고 계시죠? 근데 제가 이따 알려드릴 텐데 무지하게 쉽고 간편합니다. 근데 효과는 좋습니다. 얘한테 기사 써달라면 다 써줍니다. 제가 숙제 내드리면 이걸로 쓰면 바로 다 쓸 수 있어요. 네네. Artificial Intelligent, 그죠? 인공지능이죠? IoT, L이 아닙니다. I입니다. IoT는 뭐죠? 10톤 아니고. 이왕 영어를 쓴 거니까 요 정도 용어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인터넷 오브 띵즈. 사물 인터넷. 네,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은 말 그대로 이제 홈 오토메이션도 있고 오피스 오토메이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오토메이션이라 하는데 지금은 다 인터넷 환경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웹 하나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거의 생활 속의 어떤 자동화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이제 커다란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쌓이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용량만 큰 게 아니라 좀 더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굉장히 앞으로 이게 중요한 사업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미래를 바꿀 그런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VR 잘 아시죠? Virtual Reality 그래가지고 가상현실. 현실이 아닌 것을 미리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떤 가능성을 진단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로봇은 뭐 이미 잘 아시는 거고요. 이건 이제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 뭐죠? 은행 거래에서 이제 특히 많이 쓰이는데 현재로서는 옛날에는 중앙 지점에 거기 자료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봐야만 뭐 금융거래가 어떻다 이런 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가 중앙이면은 지점이나 뭐 지역들이 이렇게 또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에서 모든 자료를 통합해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예금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다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얘네만 자료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자료를 모두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셧다운이 돼도 문제가 없죠. 그리고 똑같은 자료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얘를 하나 조작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누가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돈을 빼내갔어. 옛날 같으면 여기만 조작이 되면 되죠. 근데 지금은 조작하려면 다 조작을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금융의 안정성이라는 게 확보가 됩니다.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말 그대로 블록이 하나의 체인처럼 연결돼서 정보를 유지 관리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비단 이 금융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일상생활에 퍼져나갈 겁니다. 특히 고가의 미술품 같은 거, 고가의 악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옛날 같으면은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그거를 사진을 찍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동시에 여러 군데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변조도 불가능하고 새롭게 가품을 만들지도 못하죠. 다시 말해서 지금은 우리가 은행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인감증명 떼어가야 되고 뭐 해고 도장 찍고 이래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왜? 강돈이 선생님 하면은 여기 강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 100명 정도 강돈이가 있어. 근데 다 일치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조작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서 굉장히 이게 유용한 기능이 되겠죠. 디지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파생한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상화폐 같은 것들. 가상화폐 같은 것들도 이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1, 2, 3차 산업혁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와서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고 좋아진 건 사실인데, 뭐가 하나 빠졌습니다. 퀴즈, 뭐가 빠졌을까요? 참고로 1, 2, 3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은 이제 170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증기기관. 그죠? 그 1차 산업혁명이. 그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이제 1860년대쯤부터 이제 이 전력이 확보되면서 전기를 통한 대량 생산 시대가 왔죠. 그걸 우리 2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죠. 3차 산업혁명은 흔히 잘 아시다시피 정보혁명이죠. 시작은 1969년도로 봅니다. 그때 이후로 컴퓨터가 발명이 되면서 또 그로부터 한 20여 년 후에 인터넷망이 갖춰지면서 생긴 이런 정보화 혁명이 3차 산업이죠. 그 3차 산업만 해도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이게 3차 산업이잖아요. 이게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로 진입하고 있어요. 여기로 진입하고 있는데 이런 엄청난 기술들은 다 무슨 기술이죠? 디지털이죠. 디지털은 굉장히 편리하죠. 이것도 100% 디지털입니다. 근데 디지털은 특성이 0과 1밖에 없습니다. 굳이 0과 1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전기가 통했다 끊어져, 그것으로 모든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것으로 모든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여기 이런 것들, 이런 영상들이 있죠? 이것도 원론적으로 올라가면은 모든 게 분자로 이루어지고 분자가 다시 원자로 나누어지듯이 이것도 0과 1로 만든 겁니다. 0과 1로 만들어서 엄청난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는 굉장히 커다란 편리한 세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의료 혜택도 이제 곧
의사, AI 의사가 곧 나오죠. 이미 AI로 진단도 합니다. 이렇게 편리한데 그 안에 없는 것은 그 안에 이게 없습니다. 이거. 그 안에 아무리 눈을 씻고봐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노트북으로 시를 쓰고 작문하고 하면은 그 사람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인문학도 컴퓨터를 통해서 배우면 사람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사실은 잘 인식하지 못하죠. 왜? 이런 모든 혁명의 기본은 우리는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편하게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모든 국가 기업이 자국의 이익과 이윤 창출을 위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 여러 가지 병리 현상들을 볼 때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들, 노인 자살률, 청소년 문제, 존속 살해의 문제, 모든 문제들은 다 외면되어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외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지금 글을 쓰고 오늘 이런 강의를 와서 듣고 이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여기에 갈증이 좀 있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야 돼. 뭔가 찾아야 돼. 다시 찾아야 돼. 지금 먼저도 말씀드린 지속가능한 세상. 지속가능한 세상은 요거 17개 목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무엇을 찾자는 거냐. 이걸 통해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 근데 얘를 포함한 더 큰 게 뭐죠? 자연이죠, 자연.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누가 했나? 이게 훼손되고 사람이 설 곳이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거기에만 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세상을 국가도 글로 몰고 가고 있고 기업도 글로 몰고 가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도 그냥 이런 데 묻혀서 죽을 것 같아. 이런 데 묻혀서. 기계 속에 묻혀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무슨 이런 정보화 혁명 전문가도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했을 때 왜 그것을 해야 되느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문학을 얘기해야 되고 왜 기자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봐야 하고 왜 휴머니즘을 찾아야 하는지 본질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존감, 이제 사람으로 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존감, 자부심, 자긍심, 자만심. 4개 썼는데요. 이 중에 하나 좀 안 어울리는 거 고르려면 어떤 거 골라야 될까요?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마치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동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거 한자로 좀 다를 뿐이지 뭐 맥락 비슷한 거 아닌가요? 자존감이나 자부심이나 자긍심이나 글자 하나 가지고 뭔가 크게 다르다라고 논하는 건 저는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게 필요하죠. 근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높여야 돼. 뭐 이렇게 우리 많이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진정한 자존감이 있는가? 그건 뭐로 출발하죠? 뭐 아무리 인문학이 뛰어나고 세상이 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이 돼도 내가 없으면 결국 공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제가 어제 새벽 2시에 썼어요. 지금 연세가 여기 보니까 다 50원절이신데 50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정말 나 자신으로 살아봤을까? 남을 의식하거나 뭐 배려하거나 짐을 지고 있거나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다 다를 텐데 그런 거로부터 훌훌 털어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부담도 버리고 가장 같으면 뭐 처자식 부양 의무도 버리고 나는 정말 나 자신으로 하루 종일 숨을 쉬어봤는가 당당하게 이 질문 해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이제 실습 장문 기회를 좀 드릴 건데 저도 어제 밤에 생각을 해봤는데 하루 종일 사람들과의 관계에 묶여 있다 보니까 나를 보지 못하고 사는 시간이 훨씬 긴 것 같아요. 나를 보는 순간은 언제 보냐면은 세수할 때. 근데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정말 나 자신을 뚫어지게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여기 뭐 들 발랐어, 뭐 여기 들 깎았어, 뭐 이런 거 눈곱 떨어졌나 대부분 그런 거 볼 것 같아. 자, 지금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켜주세요. 카메라. 세상 어디 가도 없는 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실행해 주세요. 카메라. 뭐 절 찍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네, 절 찍으라는 게 아니고요.
자, 카메라를 실행해서 밖을 찍을 수도 있고 나를 찍을 수 있죠. 나를 찍을 수 있게 합니다. 셀카 찍듯이 얼굴이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 가까이 봅니다. 어디 잘생겼나 못생겼나 보지 마시고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걸로 보면 나 같지가 않아요. 네, 선배님 저 죄송하지만 말 시키지 마세요. 지금 약간 엄숙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저 김문숙 선생님. 자, 자세히 보시고, 자, 웃지 마세요. 웃지 마시고, 웃음이 나오는데 어떡해요? 예, 이따 웃을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고요. 지금 소리 내지 말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신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진심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냐? 자, 그럼 답이 없든 안 오든 간에, 자, 물어봤죠. 이름, 예를 들어 신순자 선생님 이렇게 누구라고 돼 있겠죠. 자, 그럼 그분한테 이게 제3자가 아닌 사람으로 확인이 됐는데, 자, 다시 물어봅니다. 평생 동안 너에게 잘해줬니? 라고 물어봅니다. 또 물어봅니다. 지금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자, 또 물어봅니다. 지금 옆에 누가 있어? 너를 좋아해 주는 사람 있니? 지금 힘든 건 없니? 내일 또 물어볼게. 내일 또 보자. 좋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침에 면도할 때든 화장실에서든 간에 하루에 한 번씩 거울 속에 있는 이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태까지 평생 안 물어봤죠.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오늘 행복하냐라고 포괄적으로 물어봐도 좋고요. 아니면 너 지금 아픈 데 있어? 너 정말 오늘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지? 오늘 네 딸한테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지?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 사실은 선생님들 쓰신 거를 평가하거나 자세히 읽어보거나 그럴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거를 공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쓰시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부터 그 약간의 이 기술적인 부분을 기사 작성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거 전후에 어떻게 바뀌는가 본인이 평가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 황옥란 선생님은 이제 우리 포천시 가축분뇨 냄새 진동 고발 뭐 이렇게 쓰셨는데 지금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갖고 계시다가 이제 기사 작성법을 좀 배우시고 나서 다시 써보는 거예요. 다시. 그럼 두 가지가 이렇게 비교가 되겠죠. 아, 무엇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써보시라고 한 거고요. 재밌는 거는 지금 기사를 쓰고 나서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 들어가야 되죠? 책임을 져야 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썼느냐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기사를 잘 안 쳐줍니다. 간혹 이제 논설, 사설 이런 거는 익명의 기사는 가치가 없죠. 보증할 수 없으니까요. 네. 다만 이제 사설이나 논설 이런 것들은 회사를 대표해서 집단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는 뭐 기명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다만 이제 칼럼이라고 하죠. 칼럼. 그거는 뭐 예를 들어 뭐 강돈이 칼럼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 개인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기서 공표할 그런 게 아닙니다. 써서 제가 갖고 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써보고 요걸 나눠드릴 겁니다.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20분 동안 기사 작성법 잠깐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좀 재밌는 얘기 하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역피라미드죠. 우리가 이제 기사라고 했을 때 일단 머릿속에 역피라미드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옛날과 다른 게 굉장히 바쁜 시대잖아요. 그리고 언론 홍수 시대죠. 그래서 똑같은 기사도 여기저기서 수십 개, 수백 개씩 쏟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딱 봤을 때 그 신문이든 데스크탑으로 보든 일단 제목을 먼저 보고 이제 리드라고 하는데 제목에서부터 뭔가 쫙 당겨줘야 들어가 보고 싶죠. 그리고 제목에서 치고 들어갔는데 맨 위에 부분에서 뭔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줘야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끝까지 봅니다. 기사란 독자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게 기사다. 다시 말해서 선택되지 않는 거는 아무리 잘 써도 기사가 아닌 거예요. 흔히 이렇게 역피라미드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맨 위에 이제 제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문이 있는데 본문의 시작 부위
한 두세 줄 정도를 우리가 리드라고 부릅니다. 리드. 제목이 이제 위에 타이틀이 있겠죠. 제목이 타이틀이 있고 리드문이 들어가고 그 밑에가 이제 본문이 되는 거죠. 사실 아주 간단한 것이고 복잡하게 생각할 게 전혀 없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겁니다. 기사란 다시 말해서 제목과 리드와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부터 전달하고자 하는 것부터 앞에서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역피라미드인 겁니다. 중요한 걸 앞에다 전진 배치해라. 역피라미드가 아닌 거는 뭐 그냥 피라미드도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두리뭉실한 그냥 이렇게 사각형 형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 도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의 경우 그냥 일어난 순서대로 쭉 기술을 하는 거죠. 순서대로 가는 거는 이런 그냥 피라미드 형태가 되고 또 뭐 이런 경우는 혼합형이죠. 위에도 중요한 게 있고 중간에도 있고 끝에도 있고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원론적인 얘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사는 역피라미드로 쓰는 게 맞다. 그러면 역피라미드라고 봤을 때 여기 리드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 사건 사고 기사를 하나 썼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양문 고개 무슨 고개죠? 여기 곰고개인가요? 그 곰고개에서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 사람이 한 명이 죽고 둘이 부상을 당했다. 이런 기사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제목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목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교통사고로 예를 들어 3명 사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거기 하도 그냥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야. 교통체계에 문제가 있어. 그럴 땐 이번에도 곰고개에서 3명 사망.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강조해야 될 부분이 뭔지 제목을 잡아야 끌어당기겠죠. 그렇죠? 사람이나 기사나 뭔가 끌어당기는 맛이 있어요. 이걸 매력이라고 하죠. 매력. 기사도 매력이 있어야 채택합니다. 선택되지 않는 것, 독자로부터 선택되지 않는 건 기사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예. 그 와중에 우리 정미정 대표님 오셨네요. 자, 그럼 제목을 예를 들어 또다시 곰고개 사망사고 됐어. 그러면 리드가 들어가 있는데 리드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요? 여기를 설명을 다 하기 전에 일단 여기서 큰 채로 걸러주듯이 주요 골자만 집어넣는 거예요. 사망인데 뭐 그 중에는 임산부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육하원칙을 많이 씁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기사 작성 방식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생략하는 것도 많아요. 그냥 그것까지 알 필요 없어. 그냥 내 기사를 누가 읽어봐주면 돼. 그래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씁니다. 그래서 꼭 육하원칙이 아니더라도 리드문을 대부분은 사람이 일목요연하게 이러해서 어디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거잖아요. 여기에 끌어당겨주는 말을 쓰는데 리드 끌어주는 말이 문장이죠. 근데 반드시 이걸 지키지 않는다. 자, 그럼 본문은 뭐죠? 말 그대로 제목과 리드에서 끌어준 나머지를 쭉 나열해 주면 되는 거겠죠. 기사는 내가 결론 내는 게 아닙니다. 기사는 뭐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겠죠. 그것을 보고 나머지는 독자의 몫이고. 근데 기사가 이런 이걸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불러요. 좀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런 기사도 있지만 또 다른 거 이런 거 있죠. 설명하는 기사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설도 있고 칼럼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가십거리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뭐 휴지통 동네에 그냥 무슨 재밌는 얘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연예계 기사도 있고 뭐 많잖아요. 미담도 있고 그렇게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절반 이상은 다 갖고 가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목을 두고 리드문을 만드는데 한눈에 들어오게 끌어주는 문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채워준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영어 단어 좀 잠깐 쓰겠습니다. 자, 하나는 스트레이트, 하나는 피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크게 우리가 기사의 내용에 따라서 그 작성 방식도 좀 다르기는 하지만 기사의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든지 퓨전이기 때문에 독자가 원하는 대로 변화합니다. 찰스 다윈이 한 얘기 있죠. 살아남는 것은 변화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기사도 변화합니다. 자, 이거는 내 전통적인 구분법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이트, 피처. 스트레이트 말 그대로 뭐죠? 이거 쭉쭉 뻗는 거죠. 스트레이트 기사라 하면은 있는 사실을 나의 주관과 감정 개입 없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실제에 근거해서 작성하는 기사 작성법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건 기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건 기사. 그리고 대부분의 정치 기사, 경제 기사, 사회 기사도 대부분 스트레이트 기사에 들어갑니다. 왜? 각 정당별로 이루어진 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또 각 장관급에서 각 부처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정책 발표, 이런 것을 사실대로 기술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기사인 것입니다. 나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간다고요? 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반면에 피처 기사는 뭐냐? 피처. 이거를 그냥 우리 다른 말로 제일 쉽게 번역은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있죠. 제가 이거 한자로 몰라서 안 쓴 거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 형태, 이목구비, 생김새, 눈의 생김새, 눈, 코, 입, 이런 것도 우리가 피처라고 부릅니다. 원래 사전적 의미예요. 이거는 사전적 의미인데, 피처 기사라 하면 스트레이트 기사를 뺀 나머지가 이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처 기사는 뭘까요? 신문이나 잡지나 펼쳐봤을 때 일단 재미있는 거, 읽을 거리, 또 문화계의 소식 같은 거, 그죠? 또 뭐 영화 소개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누구를 내가 사람 인물평을 썼어요. 그 다음에 뭐 인터뷰를 했어. 이러한 대부분의 기사가 피처 기사입니다. 말 그대로 피처. 어떠한 모습에 대해서 특징점을 잘 끄집어내서 아주 맛있게 요리하는 글쓰기 기사에 가까운 겁니다. 여기에는 나의 견해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형태냐? 이 두 가지가 섞여서도 많이 쓰여요. 왜? 굳이 이렇게 나눠서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 스트레이트 기사 쓰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만을 육하 원칙에 따라 전하는 거지, 굳이 피처 기사 쓰면서 이 스트레이트처럼 어떤 사실 열거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써도 되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달아도 되는 거라고. 굳이 그런 제약이 없어요. 중요한 원칙은 다시 말씀드리죠.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 얘도 사실대로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기 피처 기사라 그래가지고 내가 막 엉뚱하게 창작을 해낸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모든 기사의 근간은 사실에 기반해야 됩니다. 사실. 흔히 이제 그런 말 많이 해요.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정확성, 객관성, 공정성.